나는 당신이 모르는 사실 하나를 알아낸 것 같군요. 그게 뭡니까? 경감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경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바로 이게 단서입니다. 아무 흔적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단서가 있다는 거죠? 단서가 없는 게 단서입니다. 홈즈 씨, 저를 놀리는 건 아니겠죠? 셜록 홈즈의 미발표 사건들. 보이지 않는 단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셜록 홈즈 미발표 사건들 7번째 에피소드를 가져왔어요. 사실 얼마 전부터 성대에 이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멀쩡한 목소리로 들려드리고자 업로드를 좀 미뤘습니다. 아직은 덜 멀쩡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 서둘러서 준비했습니다. 셜록 홈즈 미발표 사건들 오늘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단서입니다. 과학수사와 수사 기법이 발달한 요즘에야 에이 그 정도쯤이야 할지 몰라도 100년이 훌쩍 넘은 과거에는 홈즈의 수사 기법이 과학수사의 기초가 될 만큼 엄청 대단한 거였죠. 그래서 오늘도 홈즈는 그만의 직감과 천재적인 추리 실력을 펼치는데요. 어느 날 폐상점에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시신이 발견되자 런던 경찰청의 레스트레이드 형사가 홈즈에게 SOS를 칩니다. 하지만 사건을 밝혀내기엔 주어진 단서가 턱없이 부족한데요. 하지만 홈즈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단서를 찾아내고 사건은 복잡해질랑 말랑 하는데 오랜만에 들려드리는 셜록 홈즈의 미발표 사건들 즐기시길 바라며 보이지 않는 단서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우아한 와인이로군.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고 까칠하지만 달콤해. 뭐라고? 내가 물었다. 디켄더에 따라 놓은 와인을 집어들어 잔에 따라 마신 홈즈가 창가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자네가 좀 전에 가져온 와인 말이야. 아, 셜록. 자네가 와인에 조예가 깊은지 몰랐네. 애호가는 아니지만 좋은 와인을 구별할 줄은 알아. 그리고 이 와인은 아주 훌륭하군. 탄닌이 약하고 산도가 높아.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과 아주 잘 어울리겠어. 하지만 안주 없이 마실 때가 제일 맛있지. 홈즈가 와인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며 말했다. 그는 눈을 감고 입을 벌리더니 와인을 입안 가득 넣고는 입술을 오므리고 공기를 약간 들이마셨다. 그리고 와인이 고기라도 되는 것처럼 자근자근 씹었다. 이 와인은 동화 같은 마을의 작은 포도밭에서 나온 거로군. 홈즈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거만하게 말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왓슨, 자넨 내가 와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일세. 난 이 와인이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도 알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럼 맞춰보든가. 나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홈즈는 안락의자로 돌아와 깊숙이 몸을 기댄 채 하얗고 긴 손가락을 마주대고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느릿느릿 말했는데 그 모습이 약간 익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아, 작은 포도밭에서 나온 건 맞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나는 홈즈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다. 좋아.
프랑스의 야트막한 언덕배기에 부르고뉴 지방의 와인은 아주 작은 면적에서 포도를 재배하는데 껍질이 얇아 병충해에 약하고 재배하기 까다롭지. 물론 면적당 산출량도 적고. 이건 틀림없이 루이 라뚜르의 와인이야. 홈즈는 긴 다리를 쭉 뻗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우아하게 균형 잡힌 샤또 코톤 그랑쉬 그랑크로. 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연도는 1879년. 맞나, 왓슨? 홈즈가 나를 향해 몸을 숙이며 물었다. 어떻게 알았나? 이제 와인도 추리하는 거야? 좀 전에 자네 방에 신문을 가지러 들어갔는데 탁자 위에 와인이 놓여 있었네. 홈즈가 낄낄거리며 말했다. 그리고 신문에 이 와인을 광고하는 문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더군. 아, 그랬군. 난 또 프랑스 디종에 사는 사촌이 보내준 거야.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홈즈를 향해 와인잔을 높이 들고 말했다. 왓슨, 오후에 나랑 함께 갈 텐가? 홈즈가 책상 서랍에서 전보를 꺼내 내게 건네며 물었다. 켄싱턴 빈 상점에서 신원불명의 시신 발견, 즉시 오기 바람, 현장 보존 중 레스트레이드. 무슨 사건인데? 나도 전보에 쓰인 내용 말고는 아는 게 없네. 궁금하면 같이 가면 되지 않겠나? 그래, 좋아. 오후에 특별한 일은 없어. 사실 홈즈가 정상일 때 함께하는 모험은 늘 흥분되는 일이었기에 나는 서둘러 코트와 모자를 쓰고 홈즈를 따라 나섰다. 우리가 탄 마차는 켄싱턴가의 폐상점 앞에 멈췄고 상점 앞에서 레스트레이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군요, 홈즈 씨. 오랜만입니다, 왓슨 박사님. 뭔가 알아낸 게 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충격적인 범죄가 일어난 건 분명한데 일단 들어가서 보시죠. 끔찍한 시신은 저 뒤쪽에 있습니다. 홈즈 씨에게 보여주기 위해 현장을 그대로 뒀어요. 최초 발견자는 누굽니까? 이 건물을 공사하던 인부가 발견했어요. 레스트레이드는 상점 창고 안으로 들어가 커다란 트렁크를 가리켰다. 트렁크 안에는 옷을 다 입고 있는 큰 체격의 남자가 들어있었다. 머리카락을 제외하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얼굴의 형태나 신원 식별이 어려웠다. 검시관 말로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게 사망의 원인이라고 하더군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홈즈가 무릎을 꿇고 시신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저항의 흔적이 없는 걸 보니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받은 것 같고 뒤통수가 처참하게 으깨진 걸 보니 단순한 우발적 사고는 아니고 악의적으로 내려친 것 같군요. 홈즈가 턱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얼굴을 제외하고 시신의 상태로 보아 사망한 지 보름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군요. 신원이 밝혀지면 곤란했나 봅니다. 얼굴에 염산을 부어 훼손한 걸 보면. 구두와 모자도 없고 단서가 될 만한 게 나왔습니까? 재킷 상표에는 리젠트가의 재단사 이름이 있었고 주머니에는 열쇠와 기도문 그리고 십자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 지갑도 없었고요. 레스트레이드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좋습니다. 일단 이 증거물은 제가 가지고 있도록 하죠. 그런데 잠깐. 홈즈가 좀 더 허리를 굽히고 시신을 살폈다. 이 머리카락은... 홈즈가 시신의 주변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주워 봉투에 담아 주머니에 넣었다. 갈색과 회색 머리카락이라. 아, 재킷을 벗겨주시겠습니까? 레스트레이드가 재킷을 벗기려고 시신을 들어올리자 툭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하얀 덩어리가 내 발밑에 떨어졌다.
이건 뭐지? 내가 흰 덩어리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의치록은 턱이 벌어지면서 떨어진 모양이야. 아이고야, 여기 2개 더 있군. 홈즈가 바닥에서 의치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레스트레이드, 부검이에게 시신의 치아를 주의 깊게 살펴달라고 부탁하세요. 치아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니까요. 드러난 단서만으로는 감나가는 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으니 가장 그럴듯한 살인 동기는 강도질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홈즈 씨 생각은 어떠세요? 단서만으로 사실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죠. 때론 보이지 않는 것이 단서가 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홈즈 씨는 이미 결론을 내린 모양이군요. 어쨌든 나는 당신이 모르는 사실 하나를 알아낸 것 같군요. 그게 뭡니까? 경감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경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바로 이게 단서입니다. 홈즈가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무 흔적도 보이지 않는데요. 타일 바닥이라 발자국 하나 남지 않았어요. 경감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렇죠. 그런데 무슨 단서가 있다는 거죠? 단서가 없는 게 단서입니다. 경감은 멍한 눈으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홈즈 씨, 저를 놀리는 건 아니겠죠? 시신의 뒤통수는 깨졌고 얼굴은 훼손됐습니다. 이 정도 상처라면 상당한 양의 피가 흘렀을 텐데 재킷에 묻은 피는 상처에 비하면 살짝 묻은 수준이고 바닥은 깨끗하군요. 희생자가 이곳에서 살해당했다면 출혈량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러니 재킷은 사망 후에 입혔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입혔을 테고 시신은 사건 현장에서 이곳으로 옮겨놓은 것이 분명하죠. 바닥을 청소한 게 아닐까요? 홈즈는 선반에 있는 벽 쪽으로 걸어가더니 손을 뻗어 먼지를 손에 묻히고는 돌아와 회색 먼지가 묻은 손가락을 내보였다. 자, 잘 보세요. 바닥을 청소했다면 선반보다 바닥의 먼지가 적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선반과 바닥에 먼지가 고스란히 남아있군요. 그럼 범인은... 레스트레이드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경감, 부검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꼭 알려주십시오. 왓슨, 우린 이만 가지. 그곳을 나오면서 뒤돌아보니 레스트레이드가 심각한 얼굴로 바닥을 응시하며 초조한 듯 이리저리 서성이고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 셜록? 리젠트가로 걷자고. 재킷 상표에 이름이 적힌 재단사에게 옷을 보여주면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야. 희생자가 아니고 범인? 내 수사 본능에 따르면 현장의 단서 절반 이상이 가짜야. 시신이 입고 있던 재킷은 그가 입고 있던 바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평범하지. 따라서 2가지 가설이 가능하네. 희생자는 적어도 지난 5년 동안은 부유했지만 지금은 생활 형편이 그리 좋지 못했어. 바지는 고급 소재로 만들어졌고 섬세하게 재봉되어 있었지만 낡아 있었고. 재킷은 바지의 고급스러움에 비해 눈에 띄게 수준이 낮았지만 최근에 구매한 것 같더군. 전에는 비싼 의상을 살 수 있었는데 이후에 평범한 재킷을 구매한 것으로 보아 궁핍해졌다는 걸 알 수 있지. 둘째, 재킷은 아까도 말했지만 희생자의 것이 아니라 범인의 것이야. 왜냐하면 희생자의 재킷이라고 하기엔 조금 작은 느낌이 있었거든. 누군가 의도적으로 위장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혔을 가능성도 있지. 강도처럼 보이려고? 그럴 수도 있지만 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였을 거야. 다시 말해 단순 강도였다면 시신의 신원을 숨길 필요까지는 없었을 테니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지. 홈즈는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홈즈를 따라 걸었다. 홈즈는 생각에 잠길 때면 마치 딴 사람이 된 듯 했는데 그가 집중할 때면 어떤 질문을 하거나 말을 걸어도 귓등으로 듣거나 짧고 짜증 섞인 대답을 할 뿐이었다. 6월, 초여름에 세인트 제임스 공원을 지나갔는데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흘러내려 호수의 잔잔한 물결 위에서 반짝였고 펠리컨은 물살을 가르며 우아하게 헤엄쳤다. 홈즈가 잠시라도 이 풍경을 감상하면 좋으련만. 산책 후 바지에 묻은 흙을 보면서 색깔과 밀도만으로 그 흙이 런던의 어느 지역에 있던 것인지 알려줄 정도로 환경에 대해 해박하지만 정원 가꾸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풍경 감상도 할 줄 모르는 홈즈가 안타까웠다. 하지만 그가 생각에 잠겼을 때는 방해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걸 알기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걸었다. 리젠트가의 양복점 외관은 붉은 벽돌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일부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검은색 페인트로 마감되어 한층 더 고급스럽게 보였고 넓은 유리창 안에는 정교하게 재단된 정장이 진열되어 있었다. 단단한 황동 손잡이를 밀고 상점 내부로 들어가자 고풍스러운 가스등이 실내를 환히 밝히고 있었고 선반에는 울과 실크로 만들어진 옷감 샘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하게 정돈된 회색 머리와 날렵한 코스염을 한 재단사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우리를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잡고 계신 스타일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죠. 재단사가 말했다. 홈즈는 봉투에서 재킷을 꺼내 안쪽에 표시된 이름을 보여주며 말했다. 혹 이곳에서 만든 것인지 궁금해서요. 아, 이 재킷은 쓰레기군요. 대량 생산된 쓰레기죠. 주문받아 만든 명품 옷이 아닙니다. 그는 냉소적이지만 품위 있는 말투로 덧붙였다. 여기 재킷의 정과 바느질이 형편없죠. 맞춤 의상이라면 이런 재봉선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 상표를 도용해 대량 생산한 것 같군요. 그렇다면 이런 의상은 어디서 어떻게 판매됩니까? 시장이나 대형 소매점에서 팔리겠죠. 어쩌면 해외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들어온 걸 수도 있고요. 홈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상점을 나와 내게 말했다. 다른 단서를 찾아봐야겠어. 왓슨, 여기 좀 들렸다 가자고. 홈즈는 심부름센터 사무실로 들어가 주인인 듯한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했다. 홈즈 선생님,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가 다정한 태도로 홈즈를 맞이하며 물었다. 카트라이트 있나? 물론이죠. 카트라이트, 홈즈 선생님 오셨다. 남자가 사무실 안쪽을 향해 소리치자 14살 정도의 영리해 보이는 소년이 나왔다. 잘 있었니? 홈즈가 물었다. 물론이죠. 요즘 심부름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홈즈 선생님처럼 멋진 분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소년은 존경심을 담아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카트라이트, 이 근방의 전당포에 가서 보름 내에 허름하거나 보통의 옷차림을 한 사람이 비싼 시계를 맡긴 적이 있는지 알아보거라. 홈즈가 주머니에서 은하를 꺼내주며 말했다. 그런 다음 시계에 이름이 적혀 있는지 보여달라고 해. 보여주기를 망설이면 여기 1실링을 주거라. 그리고 20실링을 더 줄 테니 다른 아이들과 함께 찾아도 좋아. 저녁까지는 전보로 알려줘야 한다. 네, 선생님. 왓슨, 이제 우린 돌아가자고. 우린 양복점에서 나와 베이커가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그런데 내가 말했다.
갑자기 전당포에 가서 시계를 찾으라니 무슨 소린가? 힌트라도 주지 그래. 홈즈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왓슨, 범인은 희생자의 얼굴을 훼손하고 재킷도 바꿔치기 해 신원을 알 수 없게 했어. 하지만 시신의 상태로 보아 꽤 부유했던 남자였다는 걸 알 수 있었지. 사실 그 남자는 어느 정도는 부유했을 거야. 무슨 근거로? 자넨 내 수사 방법을 알고 있지 않나. 사소한 관찰에서 많은 걸 알 수 있지. 그 남자의 손톱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굳은 살이나 상처가 없더군. 구두를 신고 있지 않았지만 고급 면으로 만들어진 양말을 신고 있었고 배턴과 장식이 되어 있더군. 그 정도 신분이라면 시계를 가지고 있을 게 분명한데 발견된 소지품에는 없었네. 레스트레이드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지만 시계는 범인이 가져간 재킷 주머니에 있거나 전당포에 맡겼을 가능성이 있지. 홈즈가 말끝을 흐리더니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지 초점 없이 멍하니 바닥을 응시했다. 왓슨, 전신국에 잠깐 들려야겠네. 홈즈가 발걸음을 재촉하며 말했다. 셜록 홈즈는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구부정한 자세로 저배울 현미경을 들여다보더니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만족한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건 서로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이야. 갈색 머리카락은 곱고 부드럽지만 회색 머리카락은 거칠고 건조해. 그래서? 내가 물었다. 갈색 머리카락은 희생자의 머리카락이 분명하고 회색 머리카락은 범인의 머리카락이지. 희생자의 세치가 아닐까 생각했었거든. 그러니 범인의 나이는 대략 중년 이상일 거야. 이번 사건은... 레스트레이드가 왔군.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곧 레스트레이드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서 와요. 홈즈는 벽난로 선반 위에 올려둔 시가 상자에서 담배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왓슨, 경감에게 브랜디 한 잔 내주게. 나는 브랜디를 따라 레스트레이드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는 브랜디를 물처럼 들이켰다. 먼저 전보로 물어보신 귀족 실종 사건은 없었습니다. 경감이 말했다. 그렇군요. 홈즈가 작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리고 검시관이 희생자의 치아를 검사했는데 보통 성인 남자의 치아보다 3개 더 많은 35개였습니다. 의치를 포함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의치 3개는 희생자의 것이 아니군요. 맞아요. 희생자는 자기 치아를 대부분 가지고 있었으니 젊은 남자가 확실하죠. 아마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일부러 의치를 넣어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머리카락을 살펴보니 회색 머리카락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신원 확인이 가능한 단서를 모두 치우고 계획적으로 단서를 남겨두었군요. 아주 고약한 사건입니다. 그때 누크 소리가 들리고 심부름하는 소년이 들어와 전보를 건넸다. 가트라이트에게 전보가 왔군. 홈즈가 힐끗 보고는 내게 건네주었다. 화이트채플의 전당포, 5월 22일, 중년의 여성이 회중식에 맡김. 이스트엔드 전당포, 5월 26일, 40대 중반의 마른 남성이 회중식에 맡김. 스피탈필즈 전당포, 6월 5일 20대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회중식에 맡김. 카트라이트. 뭐죠? 이번 사건과 관련된 건가요? 레스트레이드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물었다. 희생자가 입고 있던 조끼에 시계를 넣는 작은 주머니가 있었으니 아마 그는 평소 회중시계를 가지고 다녔을 테지만 현장에서 시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에는 희생자가 처음부터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범인이 가져갔을 것 같군요. 어쨌든 오해를 불러일으킬 단서는 정리해야 했어요. 범인이 가져갔다면 그것을 활용할 방법은 제한적일 겁니다. 희생자가 가진 시계가 어느 정도 값 나가는 것이었다면 범인은 현금으로 바꾸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고급 시계를 판매하거나 교환하기란 쉽지 않죠. 시장에 내놓으면 누군가 시계 주인을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범인에게 전당포는 신분을 숨기면서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레스트레이드는 홈즈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럼 지금 바로 경찰청으로 돌아가 수사관과 함께 전당포에 맡긴 3개의 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나가자 홈즈가 내게 말했다. 왓슨, 팔을 쭉 뻗어서 그 바이올린 좀 집어주게. 오늘 밤 할 일은 다 했으니 휴식 시간을 가져볼까. 레스트레이드가 다음 단서를 가져올 때까지 이 사건은 좀 접어두자고. 내가 소파에 기대에 브랜드를 따르자 홈즈가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시작했는데 낮은 음으로 가볍게 시작한 연주는 마치 고요한 물결이 천천히 퍼져나가는 듯했고 나는 어느새 오후에 보았던 잔잔한 호수 위를 떠다니는 듯 하더니 잠들어 버렸다. 나는 다음 날 늦은 아침에서야 잠에서 깼다. 주위를 둘러보니 홈즈는 없었다. 혹시 쪽지라도 써두었을까 싶어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다림질하는 허드슨 부인에게 물었다. 홈즈는 나갔나요? 그래, 아침 일찍 나가던걸. 점심은 달걀 요리로 준비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홈즈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야. 신문 배달부인 줄 알았거든. 나는 신문을 들고 거실로 올라왔다. 또 변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신문을 읽다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앉았는데 홈즈가 캡모자와 셔츠에 조끼를 입고 거실로 들어왔다. 어딜 갔다 온 거야? 그 옷차림은 뭐고? 아침 일찍 레스트레이드에게 전보가 왔어. 시계를 맡긴 3사람 중 2사람은 신원이 확인됐는데 이스트엔드 전당포에 맡긴 중년 남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이야. 하지만 다행히도 시계에 조셉 브러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 인명록을 찾아보니 그는 남자기자 여러 지역의 토지를 소유한 영주더군. 주소는 브릭스턴 28번지. 그래서 그 근처를 둘러보고 왔지. 의심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집 주변을 관찰하는데 신문 배달원만큼 좋은 것도 없으니까. 그래, 허디슨 부인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도 속았을 거야. 그래서 뭐라도 발견한 거야? 아니. 뭐? 왜? 아무것도 없었네. 그래서 더 이상하지. 낡았지만 빅토리아 양식의 저택이었는데 창문마다 커튼이 내려져 있더군. 아침이었는데도 말이야. 빈집이거나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카트라이트에게 저택을 살펴보라고 했네. 누군가 드나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늦은 아침 식사를 끝내고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전보가 도착했고 홈즈가 봉투를 열어 읽었다. 40대로 보이는 마른 남자가 저택으로 들어갔다가 5분도 안 돼서 다시 나옴. 이후 아무도 들어가거나 나오지 않음. 카트라이트. 빈집이 아니로군. 왓슨, 어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게. 그 저택으로 가보자고. 우리는 저택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마차를 세우고 도로를 따라 걸었다. 모퉁이를 돌았을 때 홈즈가 손을 들어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가 브러멀의 집이야. 도로에서 20m가량 들어간 곳에 가파른 지붕 아래 붉은 벽돌과 석회암으로 지어진 저택이 있었다. 아담한 크기의 저택은 고풍스러웠고
창문은 스테인드 글라스를 사용해 다채로운 색감이 빛의 각도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작품처럼 보였다. 저택 가까이 다가가 보니 현관은 관리되지 않은 듯 먼지 쌓인 문장이 걸려 있었다. 들어갈 거야, 셜록? 그래. 험한 것이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 긴장하지 말게. 홈즈가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리볼버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홈즈가 초인종을 누르자 앳돼 보이는 하녀가 현관문을 열었다. 누구시죠? 조셉 브러멀 씨 계신가요? 홈즈가 물었다. 지금 안 계세요. 그럼 부인은 계십니까? 브러멀 씨에 관한 일입니다. 홈즈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하녀가 들어와 가구와 장식은 많지 않지만 우아하게 꾸며진 응접실로 우리를 안내했다. 벽난로 양쪽에 놓인 2개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을 때 브러멀의 부인이 들어와 우리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고대 미녀에게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풍성하고 곱슬곱슬한 길고 검은 머리에 부드럽고 밝은 피부, 균형 잡힌 얼굴과 자줏빛으로 보일 정도로 크고 검은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러나 그녀의 얇고 우아한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부인. 조셉 브러멀 씨에 관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부인은 여전히 입을 다문 채 고개만 끄덕였다. 혹시 남편께서는 외출하셨습니까? 부인이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외출하셨습니까? 언제 돌아오시죠? 남편은... 한참 침묵하던 그녀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임대한 토지를 살피고 사업 파트너를 만나 이야기하기 위해 집을 비웠어요. 언제부터요? 홈즈가 물었다. 지난달에요. 혹시 남편분께서 지난달에... 죄송하지만 부인이 홈즈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남편에 관한 일은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두통이 있어 오래 앉아있기 힘듭니다. 부인이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아,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어쩌면 이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방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만... 부인은 드레스 자락을 살짝 집어 올리고 응접실을 나갔다. 홈즈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내가 아는 홈즈치고는 쉽게 물러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어떤 결론을 내렸음은 확실했다. 다시 마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며 홈즈가 말했다. 그녀는 확실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더군.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 밝혀내야겠어. 왓슨, 저기 울타리 안쪽에서 저택을 지켜보는 게 좋겠네. 괜찮겠지? 물론이지. 그런데 왜? 우리가 남편의 행적을 물었으니 곧 누군가 움직일 거야. 내 생각이 맞다면 말이지. 하지만 우리의 잠복은 생각만큼 길지 않았다. 우리가 울타리 안쪽으로 들어가 웅크려 앉자마자 저편 왼쪽에 있던 작은 창고에서 마차가 나왔고 현관문이 열리더니 두통이 있어 몸이 좋지 않다던 부인이 나와 마차에 올라탔다. 왓슨, 뛰어! 모퉁이에 세워둔 마차로 따라가야겠네. 홈즈가 다급하게 외쳤다. 우리는 100m쯤 거리를 유지하며 부인이 탄 마차를 미행했다. 이번 사건은 갈수록 재밌어지는군. 어디를 가는 걸까? 혹시... 그럴지도 모르지. 뭘? 부인은 남편이 죽은 걸 알고 있고 그 사실을 숨기고 있지. 그러니 그의 죽음을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알리러 가는 걸세. 부인의 마차는 2km 정도 떨어진 우체국 앞에 멈췄고 부인은 안으로 들어가 5분도 안 돼서 나왔다. 왓슨, 부인을 계속 따라가게. 나는 우체국에 들렀다가
저택으로 다시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고. 홈즈는 긴 다리로 마차에서 훌쩍 뛰어내렸고 나는 마차를 탄 채 부인을 계속해서 미행했다. 그녀가 탄 마차는 곧장 저택으로 향했고 나는 좀 전에 홈즈와 함께 숨었던 울타리에 다시 몸을 숨기고 웅크리 앉았다. 1시간쯤 흘렀을까? 모퉁이에 세워둔 마차 옆에 경찰 수송마차가 멈췄고 홈즈와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내렸다. 멀리서 홈즈가 따라오라는 손짓을 보냈다. 부인은 집에 왔나, 왓슨? 홈즈가 물었다. 우체국에서 곧장 돌아와 집 안으로 들어갔어. 이후에 아무도 나가거나 들어가지 않았고. 좋아. 그럼 이제 우리가 들어가자고. 홈즈는 하녀에게 브러멀 부인을 만나고 싶다고 했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잠시 후 부인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두통은 좀 어떠신가요, 부인? 홈즈가 살짝 비아냥거리며 물었다. 마차를 타면 두통이 더 악화될 수도 있을 텐데 아까보다 나아진 것 같군요. 네? 무슨 말씀인지. 부인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이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방문할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신 모양이군요. 부인, 우체국에서 찾아가신 200파운드의 출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부인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여기 레스트레이드 경감의 협조를 얻어 우체국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다녀간 후 바로 우체국에 가셨더군요. 부인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비틀거리며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저를 미행하셨나요? 어떻게 그런 일을... 부인, 조셉 브러멀 씨는 살해당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녀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 쓰러질 듯 허리를 숙이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어제 아침 켄싱턴의 한 폐상점에서 사망한 지 보름쯤 되어 보이는 브러멀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의 시계는 전당포에서 찾았고요. 시계 뒤쪽에 서명이 적혀 있더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죽다니요? 거짓말이에요. 그녀가 소리쳤다. 발견된 시신은 큰 키에 제격에 좋은 갈색 머리였습니다. 그리고 홈즈는 코트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열쇠와 기도문 그리고 십자가를 꺼내놓았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의자 앞쪽으로 털썩 쓰러졌다. 곧바로 홈즈가 쿠션을 부인 머리맡에 대주었고 나는 하녀에게 브랜디를 받아 그녀의 입술에 흘려 넣어주었다. 왓슨, 상태가 어떤가? 홈즈가 물었다. 탈진한 것 같아. 어쩌면 단순한 충격 때문일지도 모르지. 내가 그녀의 맥박을 짚었을 때 맥이 가늘고 희미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녀의 뺨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금 정신이 드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았다. 홈즈 씨,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 기도문과 십자가 없이는 절대 외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그의 것이 맞아요. 부인은 탁자 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이 열쇠는 전 모르겠어요. 브러멀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홈즈가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다. 지난달 26일이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를 농민에게 임대했어요. 그리고 일정한 시기가 되면 임대료를 받기 위해 며칠씩 집을 비우곤 했죠. 하지만 임대료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얼마 전부터 여러 명의 사업가와 함께 투자를 시작했어요. 지난달에도 남편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2, 3일 후 에드워드 번 존슨이라는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남편이 사업 파트너들의 투자금을 가지고 달아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돈을 대신 갚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홈즈가 끼어들어 물었다. 아니요,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좋습니다. 계속하시죠. 우린 부자가 아닙니다. 남편은 남작으로 귀족 가문이기는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했으니까요. 그 남자는 500파운드를 요구했지만 가진 돈을 모두 끌어모아도 200파운드를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나머진 친정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오늘 받은 거예요. 창백한 그녀의 얼굴은 그간 마음고생한 흔적이 역력해 보였다. 그 돈은 어떻게 전달할 예정이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지난주에 200파운드를 줬고 오늘 나머지를 받으러 오겠다고 했어요. 받으러 온다고요? 네. 그 남자는 집으로 찾아와 돈을 받아갔어요. 오늘도 6시에 온다고 했고요. 벽난로 위의 시계는 5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남자의 인상착의는 어땠습니까? 40 중반 정도 되어 보였고 마른 체격에 눈이 움푹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슬랙스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없었고요. 좋습니다. 그는 혼자 왔습니까? 네, 늘 혼자였어요. 레스트레이드? 공범이 있을지도 모르니 정원에서 그가 누구와 함께 오는지 확인하고 그가 도착하면 창문 너머로 신호를 보내세요. 레스트레이드가 밖으로 나가고 홈즈는 응접실을 둘러보더니 모든 창문의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복도 오른쪽에 있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이 문은 어디로 통합니까? 홈즈가 물었다. 침실로 통해요. 그리고 반대편 문은 테라스로 연결되고요. 집안에 누가 있습니까, 부인? 저와 가정부, 그리고 남자 하인뿐이에요. 이 문은 바깥쪽에서 잠글 수 있습니까? 네, 물론이죠. 그럼 하인에게 문을 바깥에서 잠그라고 하세요. 그가 도망칠지도 모르니까요. 부인이 벨을 누르자 하인이 들어왔고 그는 곧 잠금장치를 가져와 현관을 제외한 나머지 창과 문을 모두 막아버렸다. 난 뭘 하지? 내가 물었다. 홈즈는 가구 사이를 더듬더니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라고 내게 손짓했다. 왓슨, 내가 신호를 보내면 뒤에서 나오라고. 그리고 이건 자네가 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당기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홈즈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리볼버를 꺼내 내게 건넸다. 부인, 돈은 탁자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그가 오면 천천히 꺼내시면 됩니다. 돈을 꺼내기 전에 우리가 나타날 테니 안심하세요. 홈즈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각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마지막으로 벽난로 한쪽 묵직한 커튼 사이로 몸을 숙였다. 나는 언제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재빨리 외투를 그의 머리에 뒤집어 씌우고 꽁꽁 묶어 홈즈에게 넘겨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구에 가려 상황을 전혀 볼 수 없었고 홈즈의 신호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 홈즈가 그가 왔다는 손짓을 보였고 곧이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구 사이로 살짝 응접실을 살펴보니 부인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침착하게 의자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희미한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얇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머지 금액은 준비되셨습니까, 부인? 그래요. 부인이 천천히 탁자 서랍으로 걸어가 서랍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소리쳤다. 난 당신이 요구한 모든 돈을 준비했는데 왜 남편을 죽였죠? 남편은 달아났다고 했잖아. 그 순간 홈즈가 총알처럼 커튼 뒤에서 달려나왔고 나도 뒤따라 가구 뒤에서 나왔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홈즈는 부인의 팔을 움켜잡고 있었고 바닥에는 리볼버가 떨어져 있었다. 나는 재빨리 응접실 구석으로 리볼버를 발로 차버렸다. 홈즈가 그녀의 팔을 잡는 바람에 총알은 창문 유리를 깨고 밖으로 날아간 것 같았고 남자가 응접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홈즈가 그의 멱살을 잡고 의자에 앉혔다. 그는 당황했는지 멍한 눈으로 부인과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잠시 후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놀란 표정으로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입니까? 총소리가 들렸는데? 다친 사람은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홈즈가 남자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번존스 씨,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창문과 문은 모두 잠겨 있고 유일하게 열려있는 현관 밖에는 경찰 마차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보통 키의 마른 체격에 희끗희끗한 회색머리, 날카로운 눈매에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중년의 남자는 겁에 질린 듯 고개만 끄덕였다. 조셉 브러멀 씨를 아십니까? 홈즈가 물었다. 한참을 침묵하던 남자는 마른 침을 두어 번 삼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내 조카가 운영하는 농장의 주인이었어요. 그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카는 그가 자기에게 투자하면 몇 배의 이익을 돌려주겠다며 돈을 받아갔는데 투자금을 돌려주기는커녕 토지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협박했다며 제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 26일에 조카의 농장 오두막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임대료라도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는 다짜고짜 임대료를 낼 수 없다면 나가라고 했어요. 조카는 흥분하며 날뛰었고 저는 이러다가 무슨 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브러멀 씨를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거짓말이에요. 부인이 외쳤다. 남편은 협박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가 격앙된 모습을 보이자 레스트레이드가 부인을 응접실에서 데리고 나갔다. 계속하세요. 홈즈가 말하자 남자가 한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죽였습니까? 브러멀 씨는 뒤돌아 나가려 했는데 그 순간 조카는 난로 옆에 있던 새 지렛대로 그의 뒤통수를 내리쳤어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말이죠. 그 이후에 시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 너무 놀라 그대로 오두막을 뛰쳐나왔으니까요. 번존스 씨. 홈즈가 봉투에서 머리카락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시신이 있던 장소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입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희생자의 머리카락은 아니었고 지금 보니 당신 머리카락 색깔과 굵기, 길이가 비슷하군요.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 비교해보면 이제 기억납니다. 그날은 너무 놀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남자가 홈즈를 힐끗 바라보며 덧붙였다. 오두막을 막 나가려는데 조카가 시신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해서 마차에 태워 지금은 문을 닫은 제 세탁소로 옮겼습니다. 아마 그때 머리카락이 떨어진 게 아닐까요? 혹 의치를 하고 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아니요. 저는 의치가 없지만 조카는 의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카는 어디 있습니까? 그는 시신을 옮긴 후 달아났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브로멀 부인에게 돈을 요구했습니까? 5년 가던 세탁소도 문을 닫았고 생계가 막막했는데 조카는 함께 시신을 옮겨주면 남작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훔쳐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말도 없이 조카는 사라졌고 남작 부인에게서라도 돈을 받아내기 위해 왔던 겁니다. 그때 레스트레이드가 조용히 응접실로 들어와 남자 옆에 섰다. 좋습니다. 당신은 재판에 넘겨질 것이고 감추고 있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겁니다. 경감은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고 대기 중인 호송용 마차에 올라탔다. 베이커가로 돌아오는 마차 안에서 홈즈는 한참을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더니 자세를 고쳐 앉고 말했다. 왓슨, 이번 사건에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한두 개 있네. 그는 완전히 겁을 먹고 진술했지만 그 와중에도 뭔가를 숨겼어. 물론 이후 조사는 레스트레이드가 훌륭하게 마무리하겠지만 뭔가 찝찝하단 말이야. 그리고 의치가 조카의 것이라면 왜 시신의 입에서 나온 걸까? 번 존슨이 두 사람 모두 살해한 건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지. 그의 진술은 분명 허술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끝내 도망쳤다던 조카는 잡히지 않았고 에드워드 번 존슨은 재판을 받았다. 그는 이 사건은 실종된 조카가 꾸민 음모였으며 자신은 조카의 협박 때문에 시신 옮기는 것을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배시먼은 사체유기죄로 그에게 3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재미있는 결말로 이어지는데 이후 번 존슨의 조카는 버멀러 씨의 서명이 있는 재킷을 입은 채 캥싱턴 근처 첼시 둑길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그의 입에서 2개의 의치는 발견되었으나 나머지 3개의 의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번 존슨은 3년의 감옥생활 끝에 석방되어 사회복지사와 결혼했으며 은행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그리고 6개월 후 어느 날 아침 나이 지긋한 남자가 작은 가방을 들고 헐레벌떡 마차에 탄 뒤 기차역으로 가자고 재촉했다. 마차는 기차역에 멈췄지만 뒷좌석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자 마부가 돌아보았는데 남자는 심장마비로 쭉 뻗은 채 드러누워 있었고 12,000파운드가 들어있는 가방에 놓여 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에드워드 번 존스였다.